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100세 오늘 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열린경제연구원장 최남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퇴연구소 한상훈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한 소장님 모시고는 이제 그동안 주로 이제 기초연금 이슈를 다뤘는데, 기초연금 이제 얼마 전에 올해 들어서 제도가 바뀐 거 이제 다뤘죠.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그 기준이 되는지 해당이 되더라도 내가 저소득 수급자인지 일반 수급자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그거가 어떻게 계산되고 나는 어디에 속할까?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이미 바꾸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또 내년에 또 65세 되시는 분들, 내후년에 되시는 분들도 다 아셔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해당될까? 어떻게 계산되고. 오늘 이제 그 3법에 대해서 뭐 다뤄볼 건데요. 그 전에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방송을 했지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 또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걸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를 하시는 분 중에서 65세 만으로 이상이 되시면서 생일이 속한 그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예. 그리고 1955년생이 금년도 만으로 65세가 되시는 해입니다. 예. 그리고 기초연금은 알아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가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먼저 65세 되신 분은 내가 사는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를 보니까 잠깐 기준을 얘기하기 전에 한 3% 남짓이 이제 정부에서 연락을 해도 신청을 뭐 또 주소불명이 있는 분도 계시고 신청 안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신청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기준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도 신청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해주면 제가 우리 주민센터 알아보니까 유효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 5년 안에 내가 대상자가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대상자가 이든 아니든 한번 신청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을 한번 올해 바뀐 기준을 한번 요약 정리해 주시죠. 예, 금년도 선정 기준액과 또한 지급 금액이 같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훨씬 금년부터는 더 내가 받기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소득 수급자 선정 기준액은 이제 소득 하위 40% 이하신 분들입니다. 작년에는 20이었는데 40% 올라가고. 그렇죠. 단독 가구가 38만 원, 부부 가구가 60만 8천 원이고요. 이 소득의 이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월소득입니다. 그렇죠. 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 가구가 30만 원, 부부 가구가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수급자 선정 기준액은 소득 하위 40% 초과되면서 그 다음에 소득 하위 70% 이하이신 분들인데 단독 가구가 148만원, 부부 가구가 236만 8천원. 예, 월소득이. 그렇죠. 그 다음에 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 가구가 25만 5천원, 부부 가구가 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이제 최대 지원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구간에서 아마 이제 제일 낮은 소득이신 분들이 최대 금액을 받을 거고, 소득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조금 감액이 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두 분께 받으시는 거를 다 드리지 않고요. 단독 가구가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분 받으시는 거에 합해서 80%만 80%. 예. 그래서 그게 이제 48만 원이 최고 한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러면 내가 이 구간에 해당되는지 한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이제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내 소득이 얼마로 인정받는지, 인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계산을 하는 산식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어있죠? 예, 그 소득 인정액은 나의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은액으로 합친 금액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가진 거를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이제 나의 소득 평가액은 나의 매달 받는 근로소득에서 96만 원을 공제하고 또 그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0%를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0.7을 곱해주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기타 소득을 더해줍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이제 내가 도소매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을 내서 내가 얻어지는 그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 내가 부동산을 갖고서 매월 임대를 받는 그 소득이 더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소득은 나의 이자소득. 내가 예금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있다든지 거기에 민간 연금보험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개인연금을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은 국민연금을 더해줍니다. 이게 좀 논란이 있죠. 왜 국민연금 여기다 더하느냐, 뭐 이런 이제 불만을 가지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연금에 또 근로소득에 더하죠.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가 표준액 6억 이상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시가 표준액에 곱하기 0.78%를 곱해주고 그거를 12개월로 나눠주는 것이 그게 바로 무료 임차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은 시가 표준이 6억이다. 그러면은 이제 6억을 고가로 볼 수 있느냐? 지금 뭐 이제 9억씩 물론 이제 시가 표준이니까 또 시가가 또 이거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먼저 드는 생각이 있고요. 어찌됐건 이런 주택의 자녀 이런 가격대의 자녀 집에 사는 경우 그러면은 계산 한번 사례를 한번 내주실 텐데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시가 표준액 6억짜리는 무료 임차 소득이 39만 원, 8억짜리는 52만 원, 10억짜리는 65만 원, 20억짜리는 130만 원이 무료 임차 소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언뜻 봐서는 우리가 이제 부부가구로 결정했을 때 가장 기준이 높은 게 이제 236만 원이니까 그렇죠. 20억짜리 사시면 월소득 130만 원이니까 다른 소득 좀 계시면은 대상에 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근로소득 계산할 때 또 제외하는 게 있죠. 조금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금액은 여기 빼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일용 근로소득, 그 다음에 공공 일자리 근로소득, 자활 근로소득, 요거는 이제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뭐 이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금액이니까 이제 뺀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제 생각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찍히는 소득 그게 다 아니고요. 근로소득은 이제 근로공제를 하고 이제 사업소득의 경우는 필요용비를 빼서 그렇죠. 그거를 소득으로 보는 거니까 실제 이렇게 찍히는 그런 소득보다는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은 뭐 소득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재산을 이제 어떻게 월소득으로 환산하는데 그럼 내가 어떤 재산이 있는데 이게 월소득으로 어떻게 계산되지?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럼 나는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건가? 들어가는 건가? 이제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 공제를 해줍니다. 일반 재산은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이겠죠. 그렇죠. 집. 기본 재산액 공제는 주거 유지 비용 공제로 대도시인 경우에는 1억 3,500을,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그리고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뺀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또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으면 부채도 빼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재산의 4% 재산 환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누기 다시 12개월로 월 환산을 해줍니다. 월소득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 또 고급 자동차는 이제 플러스를 해주는데 요거는 이제 사치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골프, 승마, 콘도 회원권 및 4천만 원 이상 또는 3,000cc 이상 고급 자동차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월소득으로 다 반영한다. 그렇죠. 요거는 뭐 4% 환산도 안 해주고 또 12개월로 또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아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좀 국민 정서상 이렇게 고급 사치품을 갖고 있으면은 요분들한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또 대상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보는 경우도 있죠. 예. 네, 그렇죠. 월소득으로 환산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차량이 10년 이상이 됐다든지 예. 또는 내 그 차를 갖고서 내가 생업을 하는 경우, 즉 뭐 차인데도 CC가 높은데도 그게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차라든가 승합차로 내가 생업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포함을 시켜서 4% 환산을 해주고 12개월로 나눠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 보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많을수록 그게 뭐 부동산이든 이제 금융 자산이든 많을수록 또 그러니까 좀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이제 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들이 좀 있고, 특히 이제 고급 뭐 회원권이나 고급 자동차 가지신 분들은 이제 받기 좀 힘들죠. 그다음에 예. 대신 또 부채가 많으면 또 그만큼 이제 기준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커지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말씀드려서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 3가지로 이제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그 사례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계산되는 거구나. 그럼 나도 한번 계산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면 사례 중심으로 이게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단독 가구의 사례. 예. 단독 가구이시면서 월 12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2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또 이제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를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되게 단순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좀 현실적인 사례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좀 굉장히 중요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뭐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죠. 이제 일단은 없는 경우로 이렇게 한번 봤을 때 그런 거 어떻게 됐나요? 예.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 가구의 저소득 수급자 소득하위 40% 이내에 요분은 예. 선정이 되시고요. 그래서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월 소득 평가액을 보면은 근로소득 120만 원에서 96만 원을 빼주면은 이게 24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30%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0.7을 곱해주면은 16만 8천 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20만 원을 더해주면은 36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소득 선정 기준액 단독 가구 38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저소득 수급 가구는 이제 최대가 우리 받는 게 30만 원이잖아요. 네.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금 그거보다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감액돼서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부 가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예, 부부 가구이면서 본인의 근로소득이 200만 원 및 국민연금을 매월 40만 원 받으시고 배우자 근로소득으로는 매월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역시에 시가표준액 5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은행 예금으로는 3천만 원을 갖고 있는데 주택의 담보대출이 1억 원이 있습니다. 차량은 2000cc에 2천만 원짜리를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건 뭐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숫자들이 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어떤가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 결과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분 같은 경우 소득도 있고 또 연금도 받고 또 재산이 많아서 받을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소득 및 재산 평가를 해봤더니 213만 9,333원이 나와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계산법에 의해서 하신 거죠?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 부부가구 일반 가구 선정 기준에 236만 8천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계산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이제 소득액이 213만 9천 원으로 나왔는지. 예. 보면 이제 본인 소득분을 먼저 계산해 보면은 근로소득이 매월 2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96만 원을 빼주고요. 그리고 조금 스피디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0.7을 곱해주고 국민연금 40만 원 더해주면은 112만 8천 원이 됩니다. 또 배우자 소득 100만 원을
96만 원을 빼주고 여기에 0.7을 곱해주면은 28,000원이 나오고요. 재산소득 환산액을 보면은 주택 5억 원 더하기 차량은 4천만 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재산에 포함시키고요. 여기에 대도시 거주기 때문에 1억 3,5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이게 3억 8,500만 원이 나오고요. 금융재산은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공제를 해주니까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또 빼줍니다. 그러면은 2억 9,500만 원이 재산으로 인정이 되고요. 소득 환산 4%, 그래서 0.04를 곱해주고 다시 매월 환산 12로 나눠주면은 98만 3,333원이 이분의 재산 환산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소득과 배우자 소득, 재산 환산 소득 합해보니까 213만 원. 기준이 213만 9,333원. 기준인 238만 원보다 적으니까 일반 수급자 부부가구에 해당이 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세 번째는 이제 저겁니다. 이제 사치는 사실 뭐 볼 것 없이 대상자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다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 그 현실적인 예는 아니지만 이제 그만큼 이거를 부각시켜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럼 부부가구고 근로소득도 없고 또 본인이 소유 주택도 없는데 단 요분이 1년 된 승용차 그것도 3000cc에 4천만 원짜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4천만 원이 다 월소득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분 같은 4천만 원이 월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12로 나눠주지도 않고 또한 4% 소득 환산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거 없더라도 이것만 있어도 안 되니까 사실은 뭐 이제 소득도 있으시고 다른 재산도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뭐 하물며 더 안 된다. 예, 이런 그렇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 세 가지 사례 들었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야 내가 저기 또 이 사례 말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복잡했으면 알아보고 싶다. 내가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럴 때는 보건복지부에 가야 국민연금에 가야 되나 어디 가야 되죠? 예, 제가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사는 관할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담당자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또한 거기 가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또 담당자가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네, 저희가 그 방송 준비하면서도 주민센터에 이렇게 전화해보니까 굉장히 친절하죠. 예. 친절하게 실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거기 가서 하시고요.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생각은 일단 기준이 된다 안 된다도 제일 중요하죠. 이미 뭐 사실 올해는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게 통계를 보면 신청을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됩니다.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안타까운데 그리고 내가 대상자가 설사 오래 안 되더라도 다시 강조드리지만 한 번 해두면 한 5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자기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을 해둘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자녀가 이제 대신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신분증 가져가야 되겠죠. 예, 그때는 이제 부모의 신분증, 도장, 또 부모의 통장 사본 이렇게 준비를 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대로 이제 기초연금은 65세가 사실 모든 복지의 출발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노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초연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선정되고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 소장님이 이제 구체적 사례를 준비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나기 전에 지금 계속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예, 얼마 전에 책 내셨는데 예. 그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책을 여기 안 가지고 왔군요. 예. 책은 아니 제가 이제 화면에 띄우면 되니까요. 근데 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냈으니까 한국경제 딱 한번 기회가 있다. 이런 책을 냈는데요. 우리 또 홍영식 대표님이 방송 중이지만 이렇게 막 스튜디오에 난입을 하셔서 감사 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사실 오랜 기간 이제 경제를 제가 바라보고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경제 지금 좀 지켜보다가 여러분도 많이 안타까우시죠.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게 좀 경제를 할 때는 좀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실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뭐 이게 반객이니 또 친기업이니 아니면 또 뭐 좌파니 뭐 이런 색깔론으로 경제를 보게 되면 경제는 참 답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에도 나오거든요. 그냥 헌법에 딴 거 없어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목표예요. 거기에 좌파 정책서랑 우파 정책서랑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필요한 정책이면 좌파 정책이든 우파 정책이든 양손잡이 경제를 해야 국민들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하고 기업들도 지금 주주만을 중시하는 게 지금 뭐 신자유주의에 쭉 되었는데 그런 오른손 경영도 하지만 또 고객, 지역사회, 근로자 이렇게 다 고려해서 오른손잡이 경영도 주주를 중시하는 오른손잡이 경영,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왼손잡이, 양손잡이 경영해라 이런 내용인데 뭐 국내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통계들을 넣어놨으니까 혹시 그 경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